네, 윤석열 정부의 방첩사가 김병주 리스트, 최광욱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건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파악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건이 이렇게 많아요? 네. 방첩사가 실제 12.3 비상계엄을 위해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많은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작성된 문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뭐가 있는 겁니까? 네. 2024년도에 부정선거 이슈 관련 문건은 10건에서 한 20건 정도나 되고요. 그중에 관심 있게 볼 분야가 2024년 11월 6일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정치 성향을 분석한 문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 한 10년치에 대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21대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 엮기 위해서 선관위원들을 그렇게 분석을 했고 또 나중에 보면 노태학 선관위원장 뭐 체포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게 2024년 11월 6일자의 문건입니까? 네네. 이건 중앙선관위원들을 방첩사가 뒷조사할 이유는 전혀 이건 명백히 불법이잖아요. 당연히 불법이고 정치 개입이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12.3 내란 준비를 위해서 치밀하게 12.3 부정선거라는 것들을 조작을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부정선거 관련 문건은 또 있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한 10여 건에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2024년도 여인영이가 방첩사령관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한 유형이 부정선거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게 있고 또 두 번째가 그 김건희 씨에게 이제 그 디올백 전달한 최재형 목사 관련 문건도 있다면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그 부정선거에 대한 것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현황을 해서 성향을 분석을 했어요. 여론조사 꽃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11월 6일 날 여론조사 기관들 여러 기관들의 현황을 놓고 분석을 하고 한 곳이 아니라 표적을 이제 여론조사 꽃으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론조사 꽃을 표적으로 그냥 염두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방첩사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치밀하게 문서로 여러 기관들을 분석해서 여론조사 꽃을 표적으로 삼았다라는 보고서를 기초로 12.3 내란 때 여론조사 기관에 그 계엄군을 보냈던 거죠. 그러면 여론조사 기관의 성향을 분석했다라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의 예를 들어서 뭐냐면 대표라든지 인물에 대한 성향 분석도 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어떤 분석도 혹시 있었던 겁니까? 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세부적으로 보지 못했고 얼핏 봤는데 이건 다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꽃을 어떻게 표적화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분석해보고 이렇게 치밀하게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가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준비를 많이 했다. 네네. 1년 내내 준비한 거고 마지막 계엄 한 달 전에는 어디를 표적으로 삼을 것인가 마지막 이런 분석을 해서 여론조사 꽃을 표적으로 삼고 중앙선관위 30명을 체포하고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군인들 보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여쭤봤던 최재형 목사 건은 이거 여인영 그 전 사령관이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이미 나온 얘기인데 이거 말고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24년 계엄이 일어나는 그해 8월 14일 날 최재형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 검토 문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제명을 쭉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8월 22일 날은 일주일 후에는 최재형 목사 주변 인물 분석도 보고서를 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한테 보고했겠어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그 여인영의 노트에 보면은 최재형을 체포해야 되는 명단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2.3 내란에 성공하면은 했다면은 최재형 목사를 잡아서 군사법정에 세워서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이런 걸로 이제 제거를 하려고 했던 걸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주변 인사들까지 조사를 했다. 네, 최재형 목사의. 아니 네. 근데 방첩사가 적용할 범죄 법리 검토를 했다라는 겁니까? 법리 검토까지요. 그러니까 참 이런 법리 검토까지는 방첩사가 스스로 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간단히 그 당시 용산의 오더라고 보세요 혹시? 저는 오다라고 보죠. 이거는 김건희하고 가장 각을 세우고 있던 최재형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눈에 가시였을 테니까 이것을 이제 적용할 범죄까지 그러니까 검토해서 예를 이렇게 들어서 했고. 여인영의 방첩사가 속칭 알아서 기기 위해서 최재형 목사를 뭐 조사를 사찰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법리까지 검토한다는 건 사실은 별로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했다는 것은 저는 김건희와 연관이 있다.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이건 오더다. 리가 없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렇죠. 뭐 방첩사가 군의 방첩 업무도 바쁜데 민간인에 대한 이런 법리 검토까지. 저기 의원님이 잘 방첩사에 법률가가 있습니까? 법률가들은 있죠. 있긴 있습니까? 군 법무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것은 법무관들이 검토한 거라기보다는 신원보안실하고 비서실하고 이런 데서 아마 법무관들의 조언을 받아서 했을 확률이 있더라고요. 또 세 번째가 호주 대사 가용자 검토 문건이라는 게 나왔다면서요? 네. 이종섭이가 그 복귀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사로 갔다가 복귀하면서 공석이 생겼는데 이종섭 후임. 후임을 누구로 선발을 할 것인가를 방첩사에서 4명의 후보자를 두고 쭉 검토를 해서 신성섭 해군 총장을 추천을 했는데 1위로 그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대사의 검토까지 방첩사에서 한 거죠. 근데 이게 호주 대사 그러니까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또 군인을 그러니까 물색을 했다라는 것은 그 맥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비역을 아마 그 검토를 해서 다 현직이 아니라 예비역 군인들을 했는데 예비역 사성 장군 4명을 검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호주 대사면 호주에 적합한 이런 임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신성섭을 한 목록에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높았다. 그다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그래서 신성섭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원래 그 신성섭 그 당시 호주 대사를 임명할 때는 방산 수출 때문에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레드백인가 뭔 그때 수출권이 있어서 이종섭 장관을 임명한 거다. 그때 용산의 설명이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문건은 제가 이렇게 훑어봤더니 방산에 특화되고 이런 건 전혀 없고 아예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했고 전역 후에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을 했고 뭐 윤석열 캠프에 들어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분석을 하고 추천 1일 순위로였고 그래서 그것이 또 그대로 관철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됐네요. 네. 그러니까 대사면은 외교부나 또는 그 대통령실에서 외교부와 안보실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검토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오더라고 봐야 되잖아요. 100%. 당연히 이건 100% 오더죠. 100% 오더죠. 네, 100% 오더죠. 그래서 어떻게 대사를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거 한 건 한 건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불법성이 너무나 농후한 어떤 그런 문건들인데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지금 장군 인사 관련 문건들도 여러 건 만들었다면서요? 그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2개가 다 공존을 했고요. 12.3 내란의 그 인사는 2023년 4월 25일 날 장군 전반기 인사 때 거의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야 한 6개월 이상 준비해서 계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불을 지피더라고요. 장군 인사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 부역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다. 이거 잘 분석해서 인사해야 된다는 첫 보고서를 3월 13일 날 내고 예. 그다음에 3월 21일 날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 자료에서 하이트리스트를 만들어요. 이런 사람을 어느 보직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장군 인사가 단행되는데 3월 2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 나오는 90%가 그대로 반영이 돼요. 안 된 인원은 개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검증에서 걸려진 거죠. 그러니까 결함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국가안보실에 또 보고를 합니다. 장군 인사 결과해서 이 사람들이 진급했는데 군내 동향은 어떻고 이 사람에 대한 세평을 평가서를 또 보내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5월 28일 날 이제 하반기 인사는 최소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11월 말쯤 인사를 하거든요. 계엄할 때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로 해서 전반기 인사에서 체계를 갖추고 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고 실제 하반기 인사에서는 최소로 됩니다. 원스타, 투스타만 되고 쓰리스타 이상은 진급이나 승진 없이 그대로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란을 아주 치밀하게 군 인사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지휘관으로 내란에 개입하는 부대의 지휘관으로 참모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합을 하면 지규현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는 우발적이었다고 규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자료를 보면서 진짜로 야 이렇게 치밀하게 할 수가 있냐. 장군 인사부터 1년 전부터 차곡차곡 자기들에게 충성할 사람, 충성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 네. 뭐 이런 사람들 다 걸러내고 예. 승진시키고 또는 도태시키고 했던 거죠. 이게 지금 2차 종합특검이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여기서 주되게 수사에 대한 항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리하면. 그럼요. 실제 이것은 2차 종합특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란은 치밀하게 준비돼 있다. 그렇죠. 진짜로 제가 봐도 너무나 치밀하게 이런 모든 것이 그렇죠. 준비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김병주 리스트도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 불이익이 된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사단장 2명 광장군과 근장군 2명 사단장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그 사람들은 원래 사단장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이 끝났는데도 그 교체를 안 하고 11월 달에 유임을 해버려요. 그건 계엄군과 멀리 있는 지방에 있는 사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원들도 불이익을 받은 거죠. 사실은. 아하. 원래 보직을 교체돼서 합참이나 이런 데로 갔어야 되는데 예. 계속 유임을 시키는 거죠. 김병주와 친하다는 이유로 2년이 지나고도 계속 참 그래서 아이고 너무 알겠습니다. 이제 2차 종합특검이 낱낱이 밝혀내야 되는 거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모신 김에 우리 의원님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도 지내신 분이니까 네. 지금 이란과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한미군의 그 무기가 빠져나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현재 여기서 끝난다면 한 2, 3주 내에 끝난다면 빠져나갈 이유가 없는데 조금 장기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일부 방공 무기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그쪽으로 전환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도에 기초를 하면 패트리어트는 기본이고 여기다 에이테크임스하고 심지어 사드까지 지금 보도를 타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사드는 현실성이 없고요. 아, 없습니까? 네, 사드는 지금 1개 포대만 있고 그 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죠 우리나라는. 그런데 패트리어트는 뭐 사실 작년에도 2개 포대가 전환된 적이 있었어요. 패트리어트를 대응할 수 있는 천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력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패트리어트는 뭐 저는 충분히 주한미군 입장에서도 지난번에 2개 포대 갔듯이 이번에도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겠나 싶어요. 통상 전쟁을 하려면은
2달 정도의 탄약과 장비를 다 갖추어 놨을 거예요, 거기에. 근데 지금 보니까 점점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또 이란이 그 실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중동에 있는 여러 그렇죠. 국가를 공격하고 미군 기지가 그렇죠. 있는데 하니까 방어 무기가 더 많이 필요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예. 미국은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기조는 지상군은 투입을 안 하는 게 기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크루드 방구를 이제 투입을 한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러면 무기는 나가는데 병력이 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병력은 특수부대만 아마 저는 투입을 할 거라고 특수부대? 봅니다. 특수부대들은 이제 그 들어가서 공작을 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반정부 인사들을 규합을 해서 현 이란 정부를 무너뜨리고 하라는 그걸 이제 쿠르드 군과 같이 결합해서 할 확률이 많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2,000명만 지상군이 투입됐고 예. 거기에 있는 반군 세력과 결합을 해서 지상군은 운용이 됐고 주로 공중과 미사일 화력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작전의 형태를 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특수부대 일부가 차출될 가능성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네. 주한미군의 병력이 빠져나갈 그 주한미군은 특수부대 병력은 여기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뭐 병력 차출은 별로 없을 거고 무기 차출. 근데 패트리어트 정도가 빠져나간다면 우리의 천궁이 있으니까 방공망이 그러니까 다시 구멍이 뚫리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있는 패트리어트는 주로 주한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체할 수 있는 방공 체계가 지금 우리가 많이 전력화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 뭐 이 중동 여러 나라가 우리 천궁을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죠. 조기 납품을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더 사겠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천궁이 더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연합 방위 태세도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합 방위 태세가 확고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 주한미군의 그런 것들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 건 실전 배치된 걸 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기초로 연합 방위 태세를 튼튼히 하면서 또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가 만약 전환된다 그러면 협조할 수 있는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양계 국가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질문이 그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기화 된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제 탄약 특히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 미국이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에이테캄스 부대, 미사일 부대 정도는 전환할 수가 있고 미사일 부대는 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장비 체계나 이런 것들. 장비 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포탄 몇 발 주는 거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포병의 포탄이나 포병 부대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차원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 지원을 한다면은 나중에 최악의 경우 방어 무기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요격 미사일 이런 것들은 아마 나중에 장기화가 될 경우는 미국이 요구할 확률도 있죠. 그런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